this way. 소피아 아줌마, 얼굴 보니 좋네요. 나이로 비해서는 친구들이 부자예요. 정부들이 얘기.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아시안 미디어에서 한류를 재미있게 분석한 기사가 있어서 그 기사 내용을 살펴보고 J-팝은 왜 K-팝에 뒤처졌는가 란 칼럼의 일본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나라건 모든 소비에는 중산층이 중심이고 중산층의 비율이 높아야 그 나라가 건강한 나라라고 평가를 하곤 합니다. 각 나라의 한류 소비도 중산층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칼럼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류는 중산층이 주 소비자, 한류 문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인기 있는 것을 한류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드라마 대장금, 영화 기생충, 그리고 세계 최대 시장 빌보드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K-팝 가수의 노래와 한국 드라마, 영화가 해외에서 인기 있는 것만으로 한류의 열풍을 설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평론가와 학자들이 한류의 열풍에 대해 연구하고 평을 하는데 다들 명쾌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 영화 같은 콘텐츠들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데 수용하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한류를 좋아하는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남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문화에는 그 나라의 사회상, 역사, 종교, 기후, 관습 등등 많은 것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류라고 불리는 한국의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열풍인 이유는 선진적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한국 문화가 자신들에게 새로우면서도 친숙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것은 낯선 듯 친숙한 것을 말합니다. 버블티를 주문할 때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달콤한 정도를 조절하듯 새로움의 농도를 조절한다면 그것은 낯선 것이 아니라 30%의 새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것에서 100% 다른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괴상하고 외계스러운 것입니다. 새로움을 정의하기 쉽게 하기 위해 친숙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굳이 단어 나열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 친숙함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이고 오른쪽 외계스러움에 가까울수록 부정적인 느낌입니다. 임의대로 분류한 이 단어의 순서에 동의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한류는 아시안들에게 낯선 듯 친숙한 것일 겁니다. 아시안에서 한류는 중산층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상류 사회는 한류보다는 유럽에 대한 선호와 동경심이 강해 계급적 분화 양상도 보입니다. 특히 아시안 사람들은 미국보다 유럽을 동경하는데 과거 지배층이자 자신들의 식민 지배자들이었던 유럽인들에 대한 동경심과 반감이 엉켜있어 그런 듯 합니다. 상류 지배자는 보통 유럽 식민 지배자들 또는 그에 부역한 현지인 협력자들이었으니까요. 아시안 지역의 중산층들은 상대적으로 자주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강합니다. 아시안 지역에서는 대개 유럽 식민지로부터 독립 후 고등교육을 마친 현지인 지식인들이나 중국 화교들이 중산층을 형성합니다. 반면 아세안의 상류층들은 식민 지배자들의 빈자리를 차지하면서 자녀들은 유럽으로 유학을 보내고 메이드인 코리아 제품이나 한류에 대해서는 한두 번 써볼 수 있는 그럭저럭 괜찮은 것들이지만 나와는 무관한 아래 계층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한류는 중국에서 가장 먼저 사용한 단어인데 지난 20여 년 동안 중산층의 증가와 한류는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에 대한 반감과 공산당의 대척점에 대한 거리감 역시 대안으로서 한국 문화를 선호했을 가능성도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7,000에서 8,000달러가 넘어서면 애국주의, 민족주의 의식이 강해집니다. 우리나라도 8, 90년대 국산품 애용하기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도 국민소득이 7,000불이 넘어가고 자신들이 미국과 더불어 G2라며 중화사상, 중국 중심주의가 팽배해지면서 한국에 대한 견제와 자격지심이 뒤섞여 한국 때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가까운 미래라고 생각했던 한국의 모습을 따라잡았으니 더 이상 한류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지난 15년 동안 중국에서 없어서 못 팔던 한국 화장품 대신 일본 화장품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의 중산층도 소득 수준이 높아진 중상층과 중하층으로 나누어지면서 삼성과 4선 도시의 중하층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오고 중상층들은 일본, 유럽으로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이라는 이유로 화장품이 팔리는 시대는 진작에 끝이 난 겁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이제 프리미엄, 럭셔리로 승부해야 하는데 기업들이 중국에서의 부진에 대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20년 전 윤사마로 대표되는 일본의 한류는 예전 우리 일본도 저랬는데 라는 식의 한류, 과거 낭만 로맨스 일본이라고 하는 일종의 향수병 같은 것이었던 듯 합니다. 특히나 일본의 중산층 여성들이 일본 국내 여행보다 값싼 한국으로 여행을 통해 일본에서 억눌렸던 것을 풀고 오는 것이 한류였습니다. 그 당시 한국 드라마의 주인공들의 행동은 뭐랄까, 라떼는 말이야 저 한국 애들 봐라, 라떼 딱 저랬다고의 샘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젊은 일본인들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한류는 일본 것보다 보다 세련되고 글로벌한 것에 대한 동경심에서 나온 듯 합니다. 80년대 전 세계에 유행했던 일본 콘텐츠였지만 그들만의 폐쇄성이 지금의 몰락을 자초했고, 참고로 일본 사람들이 아이폰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아이폰 첫 출시 3년이 지난 2013년에서 2014년 경입니다. 미국에서의 한류는 미국에 사는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현지인들이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기술력을 갖춘 일본의 경제 발전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일본 문화가 고급스러움으로 통했었는데 그 자리를 서서히 한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적절한 사례가 될 것 같은데 1982년에 제작된 블레이드 러너에서 보여주는 미래 사회에는 일본 글자와 기모노 이미지가 난무합니다. 전세계 경제를 잠식했던 일본의 라떼 시절인 것입니다. 하지만 2017년 제작된 블레이드 러너 2049에서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가 영화 곳곳에 보이면서 전반적인 아시아적인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주로 미국인들에게는 미래 사회는 한중일 아시아 국가들이 지배할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것을 뜻하겠죠. 미국에 막 정착해 힘든 일을 하던 한인 이민 1세대들과 달리 이민 2, 3세대들은 미국 국적자이자 영어 원어민으로서 좋은 직장을 가지면서 백인, 흑인, 라틴계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동화되면서 한국 음식이나 문화를 자연스럽게 소개했으니 주류 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모 세대인 이민 1세대의 헌신으로 고등교육을 받고 한국의 특유의 성실함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좋은 직장을 가지면서 한인들이 미국 주류 사회에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한국 문화의 위상도 덩달아 상승한 것입니다. 그리고 1980년, 1990년 초반 프랑스에서는 평균 시청률 80%에 이를 정도로 드래곤볼 TV 시리즈 인기가 절정이었습니다. 프랑스 최초로 TV 시청률 87.5%를 기록할 정도였다고 하니 문화에 관해서는 콧대 높은 프랑스인들인데 희한하게 아시아적인 요소를 좋아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스페인과 프랑스 지역에서 한류 팬들이 많이 나오고 의외로 한국 화장품도 곧잘 팔리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 문화가 유럽에 영향을 끼쳤던 자리에 한류가 비집고 들어가고 있는데 유럽에서의 한류의 영향은 중산층에 증가하는 무관해 보입니다. 남미 칠레에서는 한국 화장품, 한국 음악이 인기가 좋습니다. 1인당 GDP가 16,000달러로 남미의 스위스라 불리우는 칠레에서는 한류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중산층의 영향이 있지 않은가 추측해 봅니다. 다음은 해외 칼럼 J-팝은 왜 한국 K-팝에 뒤처졌나의 해외의 반응입니다.
J-팝은 항상 접근이 어려웠어. 특히 몇 년 전만 해도 일본에 있지 않으면 들을 음악을 발견하는 것조차 어려웠어. 나는 너무 피곤해졌기 때문에 K-팝으로 옮겼지만 내 생각에는 J-팝사는 항상 접근성이었다고 생각해. 그들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대중들에게 구미를 맞춰주지 않아. 지금은 나아지고 있지만 이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K-팝이 뜰 때 J-팝이 진 이유야. 바로 이 이유야. 유튜브에서 좋은 J-팝 노래를 듣고 애플뮤직에 내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하려고 해도 가능하지가 않아. 스포티피와 애플뮤직이 서로 호환이 안 되는 게 이상해. 나는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J-팝이나 그냥 일반적인 일본 것들을 다운로드해. 오래된 것들을 찾는 건 특히 끔찍해. 내가 또 알아낸 건 대부분의 J-팝 아티스트들은 애플뮤직에서 검색했을 때 그들 카탈로그조차 없었어. 때때로 있는 건 그들의 최신 앨범이나 무작위 것들이 그들의 카탈로그에 있어. 플라스틱 러브가 유튜브에서 유행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봐. 나는 진짜 놀란 게 마리아 타케우치의 음반사가 그녀의 80년대 음악을 스트리밍 서비스에 올려서 현금화를 하지도 않았다는 거야. 유일하게 2014년 그녀의 재즈 보컬 음반이 미국에서 스트리밍되고 있어. 이건 사실 괜찮은 거지만 더 많은 시티팝을 찾는 젊은 팬들에겐 아니지. 이 글은 전곡을 찌르는 것 같아. J-팝이 K-팝에 비해 대중성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아라시가 방탄소년단과 테일러 스위프트를 이기고 2019년 베스트셀링 앨범이 된 거 보면 괜찮은 거 아닐까? 일본 사람으로서 나는 J-팝과 J-락이 오글거리고 싱겁다고 생각해. 지나치게 감성적인 노래이거나 지나치게 낙관적인 노래야. 그 노래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딱딱해 보여. 많은 히트곡들이 유튜브에 없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할 수 없어. 아무로나미에는 최근에서야 애플뮤직에 만날 수 있고 AKB48은 앨범 하나만 가능해. 물론 취향은 다른 문제야. 아무로나미와 같은 왕년의 디바, K-팝 소녀 그룹과 같은 페키아 바나라레모는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어. 퍼퓸도 마찬가지. 하지만 많은 것들이 일본 밖과는 정말로 다르며 외부인들에게 이상하게 들려. 2000년대 후반 J-팝을 좋아했어. 보이그룹들과 걸그룹들의 사랑에 빠져버렸지. 그런데 AKB 그룹들이 나를 빠져나오게 했어. 솔직히 그들은 나이든 남자 팬들을 위해 만들어졌고 음악은 너무 귀여워하는 척 하는 것처럼 보여. 나한테는. 나는 여성 솔로 가수들을 너무 좋아해. 하마사키 아유미, 아무로나미에, 코다쿠미, 수즈키 아미, 아란 등. 그런데 내가 좋아했던 솔로 가수들은 음악을 그만두거나 음악적으로 후퇴했어. 맞아, 100% 동의해. 나는 AKB와 그 복제품들을 취급하지 않아. 끔찍해. 적어도 2000년대 초반 그룹 스피드나 모닝글 무스메는 몇몇 재능과 좋은 음악들이 있었어. 한류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흐르고 있고 각 나라의 계층에 따라서 한류 흐름의 단계가 바뀌고 있고 각 대륙의 후진국들이 개발도상국으로 넘어가면서 한류 또한 소득에 비례해서 유행한다는 재미있는 칼럼을 소개했습니다. 또 J-팝이 K-팝에 뒤처진 이유는 단적이지만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했고 AKB와 같은 성인 아저씨 취향으로 상업적 이익 쪽으로만 흘러가다 보니 잘 나가던 음악들이 후퇴했다는 분석이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